그냥 네. 교수님 달라. 자, 우리 사장님 빨리 진행해. 아니 이 두꺼운 책을 40분에 그냥 이렇게 핵심만 완전히 다 이게 그 소설 그거 줄거리가 그게 저는- 다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두 페이지 정도로 해서 요약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좀 드릴게요. 저도 좀 얘기해도 되죠? 네. 이게 끝났으니까. 좀 부러웠을 텐데. 네. 보세요. 예. 다 됐는가요? 보세요. 다 됐죠? 저는 저희 이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사실은 저희 서점에서도 참 오래오래 이렇게 판매했던 책이고요. 지금도 간간히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데, 저는 이 분류를 항상 인문사회 쪽에다 했는데, 제가 읽기 전에는 인문사회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저는 소설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이거는 중고등학생인데 읽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예, 너무 타락한 것도 많이 나오고요. 인간적이지 않는 것이 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철학이냐 소설이냐 했을 때는 철학을 한 60%, 70% 정도 두고, 철학을 30% 정도 두고 소설을 70% 정도 비중으로 두고 저는 읽었어요. 소설로 읽었어요, 저는. 재미로 그냥 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사실은 저만의 독후감이고요. 아무것도 저는 이거를 일부러 제가 이거를 읽기 전에 아무 지식을 얻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이거 이렇게 밀란 쿤테라가 누구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범이 내용이 어쩌고 이런 거 전혀 바탕 지식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 나온 등장인물을 인물별로 해서 저는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인물별로 가벼움과 무거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위에 이제 토마시, 그 다음에 저 밑에만큼 테레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랫줄에 사비나인데 내가 잘못했죠? 사비나. 그죠?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페이지 5번째 줄, 이거 내가 좀 잘못 썼어요. 급하게. 프란치. 예, 프란츠입니다. 프란츠. 그걸 이어버리고 프란츠로 좀 고쳐주세요. 예. 그래서 인물별로 가벼움. 저 사람이 왜 가벼운 사람인가? 가벼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먼저 쭉 서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판에, 나중에 발전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가 이런 걸로 저는 고찰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토마시라는 사람은 6가지의 우연하다는 이유로 어떤 한 여자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이게 보면 어떤 병원에 시골 마을에 어떤 병원 과장이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다른 특별한 병이 생긴 사람을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못 가게 돼요. 그래서 누가 가냐면 토마시가 시골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호텔에 투숙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자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토마시가 대신 출타하게 되고, 세 번째는 어떠한 호텔에 투숙하고, 네 번째 그러다가 또 시간이 있어 술집에 가고, 그 술집에 가는 테레자라는 사람이 그 술집의 당번이고, 그 다음에 그 테레자가 그 토마시를 접객하는 담당이었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 있다고, 교수님하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인연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송파구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서점에 어떻게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심야 책방이라 하게 되고, 이거는 사람마다 전부 의견에 중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굉장한 비중을 두는 겁니다. 토마시라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비중 때문에 여자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 바람 피우고 사귀는 여자들을 전부 12시 이전에 다 내보내는데 이 테레자는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우연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연이라는 것이 저는 가볍다는 거예요. 우연, 다 사람마다 전부 우연인데 왜 이런 우연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그 인생을 책임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바람기 때문에 이혼하여 많은 여인과 사귀지만 우연이라는 사고의 가벼움 때문에 테레자를 운명으로 받아 결혼한다. 그런 결혼 생활 내내 외도를 하며 사랑과 성행위는 서로 다른 것이며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테레자에 이해시키려 한다. 아까 테레자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막 통곡하고 막 괴로워하고 일생 동안 거의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 토마시라는 사람은 아까 그 유리창 닦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 부분을 봤더니 꾸준히 그때도 바람을 핍니다. 유리창 닦기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평생을 바람을 거의 피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 그런데 바람 피는 것만 가지고, 타다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그래, 여자를. 그러니까 뭐냐면, 분노하셨어. 봐요. 자기 애도를 하면서 사랑과 성행위를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공통점이 없대요. 사랑과 성행위가 공통점이 없다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억측이고,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이 다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여자가 그렇게 또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그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남자, 이 토마시라는 사람만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테레자는 그렇지 않고, 이거 얼마나 불공평하고, 그거를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소련이 체코를 침략하 이에 부유한 경찰과 지식인들에게 오이디푸스 예를 들어 눈을 뽑아버리라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실었다. 의사에서 쫓겨나 유리창 닦기를 시작한다. 이거도 이제 이거는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결론이 이제 유리창 닦기로 이제 거기 회사에서 사직을 쓰고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이 가벼운 행동으로 봐야 할까요? 기회주의로 봐야 할까요? 테레자와 시골의 정착한 애완견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삶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애완견이라는, 아까 카레인이라는 애완견으로 매개물이 돼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아무 도움 안 받고 제 느낌입니다, 이게. 자, 테레자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가벼운 사람이냐. 가벼운 엄마. 예, 아까 뭐 9명 중에서 고르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리고 테레자가 화장실에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이제 이붓 아버지가 문을 열는데 깜짝 놀라니까 그 엄마가, 문을 잠그냐고 화를 내고 막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형편없는 엄마 밑에서 집당 수용소라고 여긴 집을 나와 술집에서 일한다. 선임으로 온 토마시와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좋은 감정과 겹쳐 그를 찾아가 결혼하지만 애도를 합리화하려는 토마시에게 괴로움을 당한다. 아까 이제 베토벤 음악 나오는데, 베토벤이 베토벤을 연주하는 사중주인가 오중주인가 그 시골 마을이 와요. 근데 관객이 하나도 없어요. 관객이 몇 명 있어요. 불과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중에 테레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해요. 우리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자, 우리 행사를 해서 열심히 합시다 하고 막 홍보도 엄청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나오고 이렇게 3명 와서 이 행사를 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저런 이 행사가 있었는데, 민망하죠. 민망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테레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돼요. 밥을 사요. 그러니까 이게 테레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향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토마시가 자기 술집에 찾아오는 순간 우연하게 라디오에서 이 베토벤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악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서 이
이 토마시라는 사람을 그 감동에서 저 사람이 와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서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가볍게 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테레자가 토마시에게 여러 가지로 괴로움 당하는 것 중에 하나에서 꿈에 이런 게 나와요. 나체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체로 여행과 행진하는 건데 토마시의 총에 죽어가는 꿈을까지 꾼다. 시골에 정착할 때까지 슬픔의 장이다. 여러 가지 이제 총을 겨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철학적으로 안 봤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적으로 봤어요. 철학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 자, 사비나의 가벼움. 사비나는 14살 때 사랑에 빠진 동갑내기 남자와 아이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를 따라 자유를 찾는다.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으면서도 육체관계를 즐기는 가벼운 생활이 아버지를 배반한다고 얘기한다. 16살에 이제 동네 남자친구하고 사귀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못 사귀게 하려고 집에다 가다 놔요. 그러니까 이게 커가면서 이게 굉장히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서 어쩌다가 집을 나가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풀이, 복수,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으면서도 육체관계 즐기는 가벼운 생활이 아버지를 배반한다고 얘긴다. 토마시와 프란체의 애인 역할을 하지만 슬그머니 떠나며 프란치를 농락. 저는 농락한다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프란츠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 사비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비나는 전혀 다른 생각이, 전혀 프란츠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않고 그냥 놀이개로 생각한 겁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자가 이제 거기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미국까지 가서 아까 이제 노부부를 만나가지고 삶을 깨달은 거를 저는 읽혔습니다. 노부부를 만나서 깨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란츠의 가벼움. 부인 파리클로드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하였으나 학계나 총회 출장을 둘러대고 늘 다른 여인들을 만나 애도를 한다. 사비나와 애국까지 가서 애도도 하겠다고 부인에게 태연하게 말하고 떠난다. 참 어이없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 다른 여자하고 애국 여행 가서 내가 며칠 자고 오겠다, 놀다 오겠다 하고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당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 소설이 나오죠. 돌아가서는 부인을 이해시키려는 가벼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전혀 죄의식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인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비나와 재혼하려 하지만 그녀의 거짓 사랑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이 어린 제자를 만나 살림을 꾸리지만 어리다고 경시한다. 이게 나이 어린 제자를 이렇게 같이 사귀고 동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비나를 생각하고 사비나를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중적인 내전에 빠진 캄보디아의 의료 봉사자에 참가했으나 캄보디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트남의 괴한에 맞아 죽는다. 자, 그러면 이 네 사람의 가벼움이 나오고 가벼운 사고가 나오는데 나중에 전부 다 사람마다 반전이 있어요. 토마시는 막판에 그 자기 두 번째 결혼했던 테레자하고 시골에 나가서 막판에는 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막판에 아주 막판에는 애완견이 죽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말 잠시나마 이거를 저는 강하게 테레자도 평생 동안 토마시에게 속 태우고 괴로움 당하다가 또 그도 역시 시골에 내려가자, 시골에 살자 이렇게 해서 평화를 찾고 반전을. 사비나도 그 미국에 가서 그 노부부를 만나서 정말 인간다운 깨달음, 인간다운 삶을 생각했고요.
프란츠도 캄보디아가 내전으로 막 다 죽어가는데, 사람들 엄청 죽어가는데, 거기 의료봉사사, 의사는 아니지만, 그 대원들에 가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 하고, 국경을 넘어가다가 못 넘어갔는데, 밤에 이제 그쪽에 베트남에 있는 사람하고 다투다가 이제 총 맞아 죽었고. 그러니까 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교수님처럼 내 깊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대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가벼운 사고와 행동이 각자의 계기를 맞아 진지함과 무거움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소련의 이제 야만 행위와 체코 국민들의 가벼움과 안타까움을 소련인데, 그 체코 국민들이 옛날 우리 일본 압박 시절에 그 끝나고 나서 미국이 들어와서 일본에 협잡했던 그 순사라고 죠. 그런 사람들 도망가가지고 산에 숨어 살고 막 이런 사람들 다시 다 붙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총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다시 경찰서장 시켜주고, 그래서 순사들 다시 복직시켜줬잖아요. 그리고 매국노 그 친일 그런 사람들 전부 붙들어다가 다시 다 공무원 시켜주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런 우매몽매한 짓거리를 체코 국민들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다니면서 서명해라 이렇게 아니라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협잡 붙어서 서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같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매도하고 이렇게 그런 명망 있는 의사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런 가벼움과 그 다음에 반전과 무게감 이런 것들을 오가는 그 인생으로 저는 그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제 이상입니다. 네, 좀 다른 분들 감상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기자님. 저는 이거밖에 못 읽어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 저도 이번에 전 사실 두 번째 읽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읽었는데 그때는 사장님 말씀처럼 너무나 좀 이렇게 비윤리적이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살짝 분노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읽으니까 조금 이제 다른 게 분노를 좀 내려놓고. 네, 분노는 좀 내려놓고, 그것도 뭐 어떤 장치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이제 키치라는 거, 우리가 키치라고 하면 뭐 싸구려, 약간 모조품, 키치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힙하다, 쿨하다, 그게 저는 좀 그거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좀 스마트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여기서 키치라는 거가 이 네 명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가볍고 무겁게 된 데가 전부 다 자기 어린 시절이나 결혼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억압이 자기한테 키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버린 행태들이 이 밀란 쿤데라는 그 사람의 행태들을 또 다른 키치라고 보는 거죠. 결혼이라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바람을 피우는 그 토마시의 행동도 키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토마시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 테레자의 그런 간절하지만 그런 모습,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정절 외에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이 남자한테 자기 몸 하나.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정절을 자기가 버렸을 때 너무나 무서워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이 남자한테 그걸 만약에 들킨다면 자기는 버림받을 거라고 너무나 무서워하는 그런 거 하고, 또 사비나가 또 자기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미술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에 반해서 그거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 비인간적이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도 또 어떻게 보면 키치잖아요. 자기가 키치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하는 게 다시 키치였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프란츠도
모범생으로 자랐지만 그 엄마에 대한 충격 때문에 결혼을 이상하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벗어나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저는 카레닌 그 동물과의 아까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이 됐지만 그 가장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만 되갚을 수 없는 존재에게 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가 흔히 제가 선물 하나 드리면은 이분이 다시 줄 수 있잖아요. 저희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 비슷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존재. 예를 들어서 그때 다시 못 보지만 이제 우리가